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되면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 첨단 재생 의료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는 등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고가의 치료가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교 대화는 첨단 재생의료 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미래 바이오 헬스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가감없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참석자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건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함께해 주십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함께해 주십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수 과기부 과기혁신본부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함께해 주십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께해 주십니다. 유승권 한국줄기세포학회 학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병주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박소라 인하대 재생의료연구센터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 함께해 주십니다. 이의경 식약처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용만 카이스트 생명과학기술대 학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발제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한용만 교수님께서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의학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박소라 교수님께서 첨단 재생의료 선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두 개의 발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한용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의학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선진화된 의료기술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기대수명 80세 이상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암, 난치, 질환 그리고 희귀 유전 질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미래 기술, 바로 재생의료 기술이 오늘날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치료 기술의 장을 열 것이다 하고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으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플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손상된 장기를 바로
다른 새로운 장기로 이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그 장기 이식이 병원에서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에 문제점은 환자는 많은데 이거를 사실은 공여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동물의 장기를 이용하면 어떨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동물의 장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바로 이종 간의 이식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요원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공장기, 인공심장처럼 인공장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완벽한 장기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치료는 주로 이제 치료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약 개발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 이식보다는 못하지만 오늘날의 치료 효과보다 치료제로 통한 효과보다는 좀 좋은 것이 뭘까? 바로 세포 치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는 이제 줄기세포가 대세를 이루고 오늘날에는 유전자 치료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이 부분의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 태동의 중요한 사건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아 골수 이식이 68년도에 성공한 이래로 오늘날의 많은 그 백혈병 어린이에게 큰 희망이 되고 완치 효과도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식 성공 후에 그 위에 중요한 사건을 또 말씀을 드리면 시험관아기 태생이라든가 복제양 돌리, 역분화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관아기 사실은 이것이 78년도에 처음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때에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종교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게 30주년 기념 사진입니다. 이 루이스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그러한 자신의 아들을 얻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기술이 그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는 그러한 결과고 오늘날 이 기술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들의 인구 절벽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로서도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의료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줄기세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사실은 각각의 장기나 또는 조직에 있어서 줄기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장기에서는 사실 모든 세포가 매일매일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죽어나가는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산이 돼서 거기에 보충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게 사실 줄기세포 치료, 아까 말씀드린 골수 이식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골수 이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궁극적으로 세포 이식을 하려고 할 때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식 거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러한 면역성의 적합성이 맞지 않게 되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치료복제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되죠. 여기에서 환자의 체세포를 얻어서 이거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고 이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켜서 이것을 환자에 이식하게 된다면 환자 몸속에 존재하는 거나 이식받은 몸속에 존재하는 염색체, 유전자 배열이 동일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이식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000년도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기술의 선도 기술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간 복제 배아줄기 세포 개발이 미국에 비해서 1년 정도 뒤졌습니다. 이 뒤진 것도 사실 여기에 한국이지만 이분들도 미국에 가서 성공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건 한국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하는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면역 이식 거부 반응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역분화줄기 세포, 즉 체세포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이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냐 야마나카가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2006년도에 개발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체세포 리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화된 세포의 핵을 아까 치료 복제처럼 복제 이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수정란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대리모에 넣어서 태어나는 그러한 복제 동물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발생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어떠한 혁명, 이노베이션은 현재 그 수준에 있어서의 그 시대에 있어서 이해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줄기세포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세포 치료입니다. 아픈 조직, 아픈 장기를 세포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재생의료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산업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질환 모델링, 독성 평가 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환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파킨슨 환자의 체세포를 떼어내서 그거를 역분화줄기 세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도파민 유론, 즉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로 분화시킨 다음에 다시 이 파킨슨 환자한테 넣었더니 상당히 이식을 했더니 호전됐더라 하는 연구 성과가 우리 김광수 교수님, 하버드 의대 김광수 교수님에 의해서 첫 번째로 세계 최초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환자 치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줄기세포가 또 하나 이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그러한 분야가 바로 질환 모델링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보면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떠한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발병을 한 건 아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러한 조직에 이상이 보이고 그러한 환경을 갖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세포로 분화하면서 그 특정 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난치, 유전질환의 치료제 개발이나 또는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질환 모델링도 상당히 이 분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 그럼 뭐죠? 우리가 오간 그러면 장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가노이드라고 명명한 거는 장기가 완벽하지 않지만 장기의 기능을 갖는 그러한 구조체, 이것을 우리는 오가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간의 오가노이드를 오가노이드 개발을 필두로 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러한 조직, 장기에 오가노이드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가노이드의 개발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인간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최도 인슐린을 생산하는 오가노이드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오가노이드는 인슐린, 즉 혈당이 높을 때에 글루코스가 높을 때에 인슐린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당뇨약에도 반응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당뇨치에 이식을 하였을 때 이와 같이 혈당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고, 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권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가노이드의 활용 범위의 예를 이제 제가 한두 가지 더 드릴 건데요. 지카 바이러스 잘 아시죠? 지카 바이러스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문에 소내에 태아가 태어나는 아주 위험한, 아주 안 좋은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를 인간을 대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실험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뇌의 오가노이드에다가 지카 바이러스를 이렇게 인펙션을 시켜봤더니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가노이드가 손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가노이드가 작아지더라. 그러한 현상을 그대로 미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원인을 밝히는 거죠? 왜 이렇게 오가노이드의 손상이 오고 작아지는가의 원인을 안다 그러면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잘 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장 오가노이드나 신장 오가노이드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고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정식하더라 하는 이러한 지금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한다든가 했을 때에도 이런 오가노이드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비트로에서 맞고 아니면은 치료가 되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 실험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오가노이드 측면에서, 또 이거는 전부 인간의 그러한 장기 오가노이드이기 때문에 사람에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연구에도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오늘 암병원에서 암센터에서 발표했죠. 암 오가노이드 뱅크를 하겠다. 암 연구에 굉장히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뱀 독을 얻으려면 뭐죠? 아주 독을 생산하는 뱀에서 일부를 추출하는데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뱀 오가노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뱀독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한 프로테인 생산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기대를 못했던 새로운 분야도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다, 개척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 제가 이종 장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종 장기는 다른 동물의 그러한 장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종간 그걸 떠나서, 자, 그러면 사람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돼지에 넣어서 돼지에서 사람 장기를 생산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아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쥐하고 생쥐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성공을 했고, 일본 그룹에서는 이것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 바이오 기술에 있어서는 다른 과학 기술과 똑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생명윤리라는 그러한 생명윤리적인 측면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산업, 바이오 헬스 시대 이렇게 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 사실 우리는 기대하면서도 사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20년, 30년 지난 오늘날에는 많은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술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의 또한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생의료 분야 우리나라 수준이 어떠냐? 상당히 상위 그룹입니다. 이러한 상위 그룹이라는 건 논문 특허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바가 있고요. 이러한 재생 글로벌 선도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재생의료부라는 독특하게 하나의 임상 분야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연구 따로 임상 따로 산업화 따로 돼가지고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연구 임상 실용화간 전 주기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과연 인력이 누가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신의료 의사화학자 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 계신 몇 분 의사과학자분들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거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서 아마 이제부터라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그러면 iPSC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분화줄기세포.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주 원천 기술, 원천 핵심 기술에 대한 개발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자들이 바이오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사실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지식자산권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국내에 머물고 그리고 조금은 좀 크기가 작은 이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만들어서 아마 자료는 없는 것 같죠. 자, 미래 재생의료, 우리 어느 시대에 살게 되겠습니까? 이 재생의료 분야가 사실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저는 확신을 하고요. 하나 재밌는 건 개개인에 있어서는 자, 우리 줄기세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우리가 깨울 수 있을 것이냐. 깨운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겠죠. 이러한 연구를 그러면 불가능하자. 불로장생약은 없을지언정 부분적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줄기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을 이해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미치는 그러한 팩터, 좀 요인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식품 첨가제가 됐든 약이 됐든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비타민처럼 즐기면서 먹어가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랍기는 여기입니다. 바로 이제 희귀 난치 질환이 재생의료를 통해서 분명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재생의료의 실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우리 분야 연구자들께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하대 박소라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총리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용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앞에 기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걸 해주셔서 제가 좀 쉽게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인하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재생의료 전략연구소라는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그때 이제 줄기세포 제품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연구개발한 걸 좀 더 촉진
촉진을 하자. 그래서 연구를 개발로 빨리 촉진을 하는 연구개발 촉진센터, 재생의료 분야의 그 연구개발 촉진센터를 지원하게 되고요. 제가 센터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9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9년이 넘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직책을 맡다 보니 글로벌리 이런 많은 네트워크라든지 학회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10년 동안 외국은 너무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산업의 모양을 갖추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그 발전이 굉장히 좀 처음에는 너무 크게 좋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른 데서 너무나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이제는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그 첨단 재생의료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결국은 글로벌 시장이 아시아 허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생의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원료가 제품이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개발된 것도 아시아 쪽에 어디엔가 허브를 두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회사도 아시아 쪽에 뭔가 브랜치를 두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그멘트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재생의료의 특징에 이 아시아의 어디엔가 굉장히 허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허브를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싱가포르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위치를 보면은 정말 이 그림을 보면은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한국을 중심으로 그려보면은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도시가 세계 최다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그 아시아 허브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허브를 구성을 하려면 허브를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지 그냥 기업이 몇 개 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기술이 제품이 되고 이 제품이 환자한테 가기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러니 물론 연구력이 좋은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죠. 그게 중심에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제품화하고 또 환자한테까지 전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존재를 해야만 이게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첨단 재생의료 산업 생태계의 특징을 한번 제약바이오 산업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술과 치료제가 여전히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케미컬 신약처럼 화학물 그 신약처럼 뭔가 하나가 있으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그 효과를 보고 이런 게 셋업이 되어 있지만 이쪽은 그렇지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시작하는 그 재료가 사람의 물질에서 시작합니다. 인체 유래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의료 시술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병원의 협력 체계가 굉장히 필수입니다. 게다가 나온 제품들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으면 절대로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플랜 A는 뭐냐면은 그래 연구 열심히 하고 기업이 개발하고 이걸 제품의 인허가 식약처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오면은 복지부가 건강급여를 주면은 제일 하여튼 쉬운 그런 순차적으로 과학적인 혁신이 될 텐데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시점에는 플랜 B는 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첨단 재생의료 제품의 환자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몇 개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대부분은 8억, 5억, 4억, 9억입니다. 이런 제품이 과연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킴라이아처럼 5억짜리를 개발을 했다고 치면은 이게 과연 우리 환자들한테 전달이 될까요? 지금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판매가 불가하다면은 외국 수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막 이렇게 푸시를 해서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받는다 할 때는 외국에도 똑같은 가격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 생태계의 키워드는 유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서 경제에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돈이 순환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가의 그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을 유통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좋은 솔루션을 찾는다면은 저절로 외국의 많은 제품들이 모여들고 여기에 이 허브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가의 건강보험 급여 체계를 정립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기 복지부 장관님 계시지만 그게 가장 좋겠지만 너무나 고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례는 지금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님이 계신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재생의료 치료제 중에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그래도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 카티스템입니다.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으로 실손보험으로 많은 그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아마 카티스템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6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과연 민간보험에서 실손보험에서 얼마나 우리가 마크를 할 수가 있을까, 지불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1억이 넘으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은 한 5천만 원 정도로까지 내린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좀 더 사회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민간 그 실손보험에서 충분히 서포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플랜 B는 결국은 이 가격을 최소한 민간 실손보험에서 지불할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을 다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제조 원가를 낮추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조기술 혁신, 제조인프라 혁신, 그리고 사업 모델을 좀 더 우리가 혁신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조기술 혁신은 지금 현재 그 재생의료 세포 치료제는 대부분 그 맞춤형 치료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하는 구조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양이 적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요. 100만 개를 만드는데 이 가격이라면은 이걸 만약에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은 100분의 1 정도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 혁신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렇게 미래의 어떤 이런 부분에 치료제의 혁신이 일어나는 부분에 언젠가 지금 타임이 바로 제조의 혁신을 유발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대량 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기술과 이런 자동화 기술,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제조 인프라를 한번 좀 살펴보자입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굉장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그런 첨단 재생의료와 관련된 인프라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너무나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낮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큰 사례를 대표적인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나열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의 중심에는 제조를 위한 국가 R&D 사업단이 중심에 크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알기로도 지금 재생의료 예타 부분은 어떤 제조 부분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제조 인프라 혁신 중에 이와 연관해서 인력 양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첨단 재생의료 산업 생태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이거를 점점 키워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게다가 현재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인력 양성이 대부분 후행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규제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거를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쪽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많아도 선행적으로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렇게 2D 2차원적으로 배양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소재 부품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바이오리액터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면은 가격은 굉장히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인력이 당장 필요한 거죠. 이런 인력은 어디에서 양성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학과 연계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어느 한 곳에서 천목단지에서 다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대학은 계속 이런 걸 연구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런 앞으로 그 선행적인 그런 인력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모델의 혁신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도대체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어떤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메디컬 투어리즘입니다. 재생의료의 메디컬 투어리즘 연계는 굉장히 외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FDA의 그런 어떤 그 인허가의 허들이 높은 FDA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서 세계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가장 메디컬 투어리즘이 스템셀 투어리즘을 많이 하는 국가가 많이 하는 병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그 크기는 한 2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미국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자 하는 거고요. 뭐 가까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원정을 가는 사례를 보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지금 외국을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오히려 외국의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게 가능하지 못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규제의 부분도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제가 이것도 사례입니다. 제가 참 사실 이번 자료를 마련하면서 사례를 굉장히 들기가 조심스러운 게 마치 이게 하나의 해답처럼 돼서 또 어떤 뭐 이렇게 뭐가 생기는 그런 건 원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런 방향의 우리가 생각의 전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병원과 기업의 역할을 좀 더 나누자.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첨단 재생의료 제품은 전부 다 연구부터 시작이 사람에서 나오는 인체 유래물입니다. 이 인체 유래물을 기업이 겨우 받아서 또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개발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서 이런 원료의 인체 유래물을 좀 더 수준 높게 밸리데이션해서 인체 유래물까지 만드는 것까지 한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기업이 이 원료를 가지고 많은 다량한 기술 개발과 제품화에 집중한다면은 이 두 개가 달리 가면서도 같이 가는 그런 모델이 된다면은 바로 이 병원에 쓰는 새로운 이런 인체 유래,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직업인 인체 유래물의 밸리데이션을 하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인체 유래물을 여러 기업들이나 연구자들한테 공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충분히 우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조금 전에 같은 그런 어떤 산업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고민을 할 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지금 우리 정춘숙 의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입법을 하시고 그리고 통과시켜 주신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실패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 법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철학은 환자의 안전관리입니다. 이 안전관리가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은 어떤 신뢰받는 데이터도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입법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연구 쪽하고 그다음에 제품화 쪽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투명성 있게 잘 운영이 돼서 신뢰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그걸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적인 규제 선진화입니다. 사실은 기업들이 여기 우리 시각장님 계시지만 정말 이 기업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그 장기 추적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난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합리적인 규제가 어느 선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걸 뭘 문제가 생기면 그걸 따라가는 규제가 아니라 선행적 규제 개선을 해줘야만이 기업들을 리딩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이런 규제기관과 기업체와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어쨌든 기술 혁신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하기에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또 너무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윤리,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기술 개발과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와 같이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 정대와 교육의 기회할 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국가 발전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서 좀 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벌써 최근에 지자체로부터 자문을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부탁을 받습니다. 도대체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면 되겠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돈을 좀 더 우리가 잘 효율적으로 쓴다면은 이 통합적 거버넌스에서 하나의 로드맵에서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미싱 파트가 어디에 있으니 그러면 이 지자체는 이걸 하고 저 지자체는 저걸 하고 한다면은 정말 그리고 그 각각은 글로벌 수준까지 할 정도로 투자를 국가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정말 문제없이 지금 글로벌 수준을 따라가고 그걸 보고 아시아 허브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분야는 정말 일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일본은 큰 어떤 컨퍼런스를 하면은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주로 국장급 이상분들이 팀을 이뤄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네, 직영부는 아니 산업부는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 분야에 지원을 하고 복지 후생성은 어떻게 하고 식약처는 어떻게 하고 이걸 하면서 웰컴 투 저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많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이 분야를 극복하고 하니 일본으로 오세요. 그리고 호주로 오세요. 우리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 오시면은 어떤 부분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하고 만나면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 분야는 신생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마인드가 갖추어지고 이 법하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문을 먼저 하시죠. 예, 하시죠. 그래서 이게 안전성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확실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에서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계 내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이 법이 어떤 작용을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이 이제 좀 급하게 통과됐
했던 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분들과 이제 법은 이미 통과됐으니까 그분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분들이 다 같이 지지하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 분야에 그야말로 이제 문외한이니까요.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신 분은 소수일 터이고 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한때는 이제 그 2011년 그쯤 해가지고는 우리가 막 앞서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라든지 또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하거나 뭐 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재생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그 행복 또 인류의 건강이나 또 이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그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세계에서 진짜 이게 대단한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우리 한국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이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용만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야가 사실 미래에 오늘날 사실 해결하지 못하는 난치 질환이라든가 식이 질환을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좋은 기술로서 지금 각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단순한 하나의 예지만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우리가 복제 기술은 사실 세계적으로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6년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럼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하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보면 거기에 그 냉동 배아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제배아를 만들려고 그러면 난자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복제배아 수정란에 적용을 해서 난자에까지도 사용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연구를 못하게 된 것이죠. 뭐냐면 냉동 난자를 풀어서 그거를 연구에 쓰라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먼저 복지부에서 생명윤리 국가 생명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모 대학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 대학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그러한 병원에 가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저는 이제 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연구에 있어서만은 그러한 자율성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명윤리법에 존재하는 것이 많은 경우가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연구자하고 그 기관하고 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연구자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우리 자율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속도가 나지 않는가, 연구개발의 성과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재생의료 분야에서 최근 성공한 그 파킨슨 환자의 췌세포를 이용을 해서 그 파킨슨 환자의 증상을 완화한 것은 굉장히 그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김광수 교수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임상 2상, 3상 10명의 지금 이제 환자를 확보해 놓고 그걸 이제 미국 FDA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환자의 증상 호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그 신발끈도 스스로 매고 그리고 심지어는 스키도 굉장히 스포츠광이었는데 스키도 좀 부자연스럽지만 스키도 탈 정도로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생 의료를 이용한 이러한 것은 분명히 오늘날의 그러한 난치 질환 해결에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아까 교수님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법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윤리와 관련돼라는 기관에서 많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복지부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꾸려서 의견을 굉장히 좁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80%까지 의견이 좁혀졌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법을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이 사실은 상당히 벙벙하게 되어 있다. 기본만 딱 만들어 놓은 상태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한다라고 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첨단 재생의료 그리고 바이오 이 따로따로 시행령 시행규칙 보고를 받았고요.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를 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가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적인 접근을 굉장히 하도록 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가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환자 안전이나 뭐 개인정보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하는 데는 그래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법의 정신은 공적인 접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이 생명윤리 쪽을 하시는 분들과 저희가 의논하지 않은 바는 아니고요. 열심히 의논을 했고 상당한 정도로 접근이 됐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2005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적인 신뢰를 얻는 것 그리고 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 이게 저는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정말 세계적으로 앞서갔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당연히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생명윤리 그 관련 법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뭐 굉장히 뭐 아주 장밋빛 아름다운 얘기를 하지만 기반에 깔리는 것은 그런 생명윤리, 윤리적인 접근들 그리고 이게 지금 법이 만들어졌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떻게 현실 가능하게 할 거냐 그리고 공적인 접근을 우리는 먼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생명윤리법이나 이런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법을 내고 나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친구들한테 정춘식이 드디어 이제 변했다 뭐 이런 굉장한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저는 바이오 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법안도 내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참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대 박병주입니다. 두 분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우리 총리 주관하신 이 미팅이 상당히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개발의 앞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뒷부분이 결국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안전성 요소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절반의 성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오가노이드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인비트로 스타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세포를 이용해서 또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하는 실험적 연구 그 다음에 동물 실험까지 다 거치더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으로 탈락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는 걸 잘 아시겠죠.
미국 아미패스 발표했습니다. 우리 연구소 실험실에서 획기적인 항암 후보 물질이라고 확인되어 가지고 그다음 동물 실험 임상 시험을 했는데 결국 3상 임상 시험 끝나고 미국 FDA로부터 신약 허가받은 것은 확률이 5,000분의 1 내지 10,0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게 요즘 좀 줄었지만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 획기적인 신약 후보 물질이 나왔다라고 실험실에 발표하면 주가는 굉장히 뛰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그 안전성 유효성 평가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어서 후속적으로 어떻게 또 평가 체계를 구축할 건지가 논의가 되어서 그게 다 갖춰져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이런 재생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디벨롭하는 그런 이제 국가로서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정충숙 위원님께서 그 법안을 만드시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우리 박소라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신뢰받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굉장히 1번으로 이야기했으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에는 각종 지침은 잘 이제 선진국들로부터 벤치마킹해서 다 갖춰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지시해야 될 지침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임상시험할 때는 GCP, Good Clinical Practice, 그다음에 생산할 때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 다음에 시판 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Good Post Market Surveillance Practice, 이런 유럽, 미국 못지않은 선진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확 약한 겁니다. 아까 그래서 인력 개발을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첨단 재생 의료 쪽으로 간다는 거는 100년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분야인데 문제는 그걸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키워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장 단기적인 성과는 안 보이더라도 그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빅데이터가 시대가 도래했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실제 빅데이터는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평원 공단에 가면은 전 국민 건강진료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즘 임상 교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분석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제대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대학에서 조금 과도 늘리고 하지만은 교수 투여도 제한되어 있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이런 게 비하면은. 즉,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투자가 돼야 되고요. 아까 우리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재생 의료와 첨단 바이오 쪽을 보니까 우리 정부 부처가 어디가 관여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 시각처장 복지부 장관님 와 계시지만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 산자부, 그 다음에 또 중기부, 기재부까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과학기술 분야의 R&D가 25조 원을 통과했다고 지금 과학기술계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R&D 연구 예산이 과연 중복되거나 잘못 부실하게 운영되는 게 없는지 그런 걸 좀 잘 조정하는 게 바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관련 헤드쿼터가 국무조정실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전문인력 양성은 학계와 산업계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이론적으로만 하지만은 산업계에서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같이 시너지가 되도록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러한 그 첨단 재생 바이오 쪽에 개발을 발전을 시키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에 어떤 투자가 되고 어떤 성과를 기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한 우리 정승숙 위원께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신다니까 거기에다 담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시판 후 안전성 확보할 때 저희가 GMP에 따라서 제대로 생산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이후에 그 환자들이 치료받은 모든 내용 또 질병 발생한 내용들을 우리 심평원 공단 자료 가지고 연계해서 분석을 하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한 이상으로 오래 사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식약처나 복지부나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있고 생명윤리에 관한 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씩 구체화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은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네,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회 회장 이병건입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쭉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이언스나 이런 쪽을 기본으로 하셨고요. 제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이 그럼 정말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뭐 녹사 사장도 한 8년 하고 종근당도 있고 해서 산업체만 좀 있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한국 바이오 협회 이사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이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된 이유는 다른 어느 산업 분야에 비해서 가장 글로벌화가 안 된 분야가 바이오 헬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글로벌 기업인 노바티스나 로쉬 같은 기업이 1년에 연구비를 10조를 쓰는데 우리나라에 크다고 그러는 유한양행 한미 녹시자 해봐야 1년에 연구비를 1,500억 씁니다. 100배 차이가 나거든요, 100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다른 경험이 많거나 뭐 인력이 우수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절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바이오 헬스가 우리 미래를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저희는 재생의료를 보는 겁니다. 재생의료는 결국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아니면 조직공학 쪽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글로벌하고 차이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력이 우수인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산업이 발전한 거는 공대 친구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준 건데 최근 20년간은 우수한 사람이 전부 의대에 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의대생들이 지금 산업에 이바지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과학자 얘기 나오고 몇 년 전부터 의대에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사 인력들, 우수한 병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울러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오는 재생의료 분야를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걸 정말 토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분야니까 어떤 환자든 국민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보면서 산업화를 가기는 두 개를 다 잡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분야를 끼쳐 나가려면 뭔가는 조금은 포기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성을 본보로 잡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큰 이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2011년, 12년이죠. 그게 지금 9년, 10년간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어느 나라도 이런 경험이 없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10년간의 안전성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그걸 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키우면은 지금은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제 하나하나 인간의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적응증을 우리나라가 크게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결국은 향후에는 엔티에이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령 인구들 전 세계의 어떤 난치성 질환 환자들 이런 노인들한테 이런 줄기세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하는 것을 식약처와 정부하고 해서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런 임상을 해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향후에는 메디컬 투어리즘으로 정말 줄기세포를 맞으려면 한국에 가면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만들어야만 우리나라가 향후에 제약바이오에서 글로벌로 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한용만 교수님, 박소라 교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후에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